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3% 가까이 급등하며 5,000피에 안착했습니다. 우리 증시의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나란히 경신했습니다. 1일 천하에 끝날 것이란 우려가 나왔던 코스닥도 당당히 천스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증권부 강미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오늘도 코스닥 시장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오늘도 수급 측면에서 숫자만 보면 개인이 1.46조 순 매도, 기관이 1.65조 순 매수, 개인의 물량을 기관이 다 받아간 모습이었는데 이게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실은 개인의 자금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의 급등이 하루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또 오늘도 상승해서 1082.59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1100선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이 1조 6천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기관 수급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금융투자, 소위 말해서 증권사에서 약 1조 5천억 원을 사들이면서 기관 순매수의 대부분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들 상당 부분은 개인의 코스닥 150 ETF 매수 물량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ETF 매수 물량이 이 코스닥 지수를 크게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이 코덱스 코스닥 150 ETF 이 상품에 이 거래 대금이 2조 원 넘게 몰렸는데요. 이 하루 기준 국내 ETF 역사상 역대 최대 개인 순매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도 이 ETF에 뭉칫돈이 몰렸고 상승률 역시 어제 10%에 이어 오늘은 2%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 코스닥 ETF를 이제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대거 사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단일 종목으로 보면 특히 어떤 종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까? 네, 어제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이 장중 상한가를 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빼고 이 코스닥 시가총액 10개 종목들을 보시면요. 어제처럼 10% 넘게 폭등세는 아니었지만 오늘도 대부분 5%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가 이 바이오와 2차 전지 주인데요. 최근 정부의 이 코스닥 정책 기대가 이어지면서 이 바이오와 2차 전지주 강세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5,000피에 안착한 코스피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우리 시장 조마조마하기 시작했는데 뒤로 갈수록 리스크를 이겨내는 모습이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5,000피 이제 숫자가 이제는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이 5,000피가 이제 마감이 되면서 행사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이 미국의 관세 압박에 코스피는 장 초반 5,000선 아래로 밀리며 출발을 했지만요. 장중 반등에 성공하며 오늘 코스피는 전장 대비 2.73% 오른 5,084.85로 마감을 했습니다. 관세 쇼크에도 반도체와 산업재 등 실적 모멘텀 업종이 지수를 밀어올린 건데요. 이제는 단순히 돌파를 넘어서 우리 증시가 완전히 새로운 지수 구간으로 올라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긍정적인 부분을 꼽자면 선물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5,000피에 안착한 코스피에서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졌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만큼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여력이 탄탄했다는 건데요. 개인이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섰는데도 지수가 빠지지 않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개인의 경우 오전에는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수가 받쳐주는 흐름을 보이자 매도세로 돌아섰는데요. 수급을 보시면요. 개인이 1조가량 순매도, 외국인과 기관은 합쳐서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기관 매수가 반도체 등 이 대형주로 집중되면서 지수는 하방으로 밀리지 않고 5,000선을 안정적으로 지켜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신규 대형 원전이기 추진 기조가 다시 부각되면서 원전주의 투자 심리도 살아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언급을 했지만요. 시장은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차를 보시면 장 초반 5%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다시 올라섰고 시장에서는 이 관세 이슈를 당장의 추세를 바꿀 변수라기보다는 노이즈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증권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일단 당장 오늘 시장은 트럼프 리스크를 이겨낸 듯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올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관세 인상 발언에 청와대와 정부도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었던 건지, 또 이걸 갑자기 이유로 들면서 우리를 왜 압박하는 건지 의도가 궁금합니다.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말 미국과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근거법인 대미투자 특별법을 발의했는데요. 하지만 이 법은 지금까지 국회 비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대미투자 특별법 법안이 발의되자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해줬거든요. 법안 통과 지연 문제가 관세 합의 조건과 관련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건데요. 그럼에도 다시 관세 재인상을 무기로 내세우며 법안 처리 지연을 문제 삼은 건 우리 정부가 원화 약세 등을 이유로 대미 투자를 더 이상 미루지 못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 규제와 최근 쿠팡을 향한 고강도 조사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여러 의도로 해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재인상 발표에 청와대와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 밝히고 있습니까? 네, 먼저 청와대는 관세 기습 통보에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다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차분한 대응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강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 인상은 연방관보 개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우리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인상 언급에 앞서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실무 차원의 문제 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만으로 바로 관세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 만큼 미국 측의 진위와 발언 배경 등을 면밀히 파악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네, 통상당국도 비상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급히 미국으로 향해 미국 측과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고요. 네, 통상당국인 산업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을 파악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 지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잠수함 수주 지원을 위해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데요. 미국 통상당국과의 접촉을 계획하고 있던 김 장관은 일정을 조정해서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게 되는데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조만간 미국을 찾아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맞춰 투자공사 설립과 기금 조성 등의 중요한 후속 조치를 책임지고 있죠. 재정경제부도 곧바로 대응에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언을 확인한 직후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수차례 법 통과와 후속 조치 시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뒷북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주 전이죠. 지난 13일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배경은 과기부 장관의 제1수신자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수신 참고인으로 한 서한을 보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서한에는 주로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를 담은 우려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실상 대미 투자 등 한미 간 무역 투자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사전 경고가 아니었느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신속한 입법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 시각 국회 연결합니다. 정재훈 기자, 구 부총리가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을 만나고 있죠?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서 방금 전 4시께 이미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위원장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야 재정경제위원들도 동석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구 부총리는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 야당인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앞서 무역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은 정부 여당이 국회 비준 동의를 무시한 결과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우리 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다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비준 동의 이후에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도 하고 통과도 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네, 재정경제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이미자 의원이라는 점에서 여야 협의가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 임 위원장은 구 부총리 면담 전 취재진에게 필리버스터에도 쟁점 법안을 무려 밀어붙였는데 야당 탓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높아진 관세 불확실성은 정부 여당 책임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임 위원장을 만나기 30분 전에 구 부총리는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 의장과도 면담을 했습니다. 한 의장은 구 부총리와 면담 이후 관세 합의 내용을 보면 비준 대상이 아님을 확실히 안다며 야당을 설득하는 시간이 한참 있었다는 것을 미국 측에 잘 전달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별 문제가 없다면 심사한다면 법안을 1분기 안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전에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미투자 특별법을 2월에 상정해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이는 원래 정부와 여당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일정이 변경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특별법이 민주당 주도로 대표 발의된 이후에 12월과 1월 숙려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심의가 원래 예정돼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가 또는 한국 국회가 이 법을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은 우리 국회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관세 인상 예고에 정치권이 술렁이는 가운데 여야가 대미투자 특별법 합의를 두고 뒤늦게 논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우리 정부를 초비상사태로 만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왜 갑자기 콕 집어 우리에게만 관세 압박 카드를 꺼내든 이유가 뭘까요? 증권부 조연 기자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제가 기억하기론 최근에 우리와 어떤 갈등이 없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껏 관세 인상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적은 많았지만 합의된 상호관세 인하를 뒤집은 것은 처음입니다. 최근 유럽연합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 각각 그린란드 사태 그리고 중국과의 협정이란 나름의 추가 관세 위협에 대한 이유는 있었지만 한국 같은 경우 갈등도 없이 예상도 못한 번복 조치가 벌어진 것인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풀이됩니다. 먼저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을 못 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을 보면 우리의 역사적 무역 합의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았다라며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이제 입법 제정이 그들의 고유 권한이고 따라서 나도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고유 권한이란 단어로 미국과 한국의 법체계 속도 차이를 꼬집은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관세 부과와 또 인하가 가능했지만 한국은 국가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통상 조약의 경우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절차적 시간 지연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외신 인터뷰에서 환율 문제로 인해서 대미 투자가 상반기 중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에 대해 미 정부가 압박 카드를 내밀었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임박해 있는데요. 미국 내부에서는 이제 위법 판결 가능성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미 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무효로 판결하면 이를 기반으로 한 대미 투자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 속도를 재촉하기 위한 움직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미 투자 양해각서에 상호 관세와 투자를 직접 연계하는 조항이 없는 만큼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더라도 한국이 대미 투자를 전면 재조정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실은 대미 투자 압박이지만 표면적으로 절차적 시간 지연을 꼬집었다는 건데요. 일본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 상황들은 어떤 건지 우리만 의회 승인 절차가 있어서 이렇게 느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진행 속도가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의 경우 이제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즉시 이행 절차로 돌입했는데요. 지난해 12월,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 양국의 투자협의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이달까지 첫 번째 투자 후보군을 빠르게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이제 집행위 차원에서 미국산 에너지 구매 계획을 공식 문서화하고 최근 그린란드 사태 당시 추가적인 관세 위협을 지속한다면 이 무역 협의 멈추겠다 이렇게 맞대응에 나서기도 했고요. 따라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무역 협의에 대한 행정 조치나 공식 문서화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좀 빠른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럼 왜 지금 이 시기에 언급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로선 느닷없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미국 내부 정치적 위기 상황이 있잖아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전략적 선택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기 집권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ICE의 이민 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지율이 38%까지 추락했는데요. 결국 트럼프는 이 현장 책임자를 교체하는 등 이민 단속 역풍 수습에 나서면서 같은 날 이 관세 카드를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카드로 꺼내들었습니다. 미 언론에서도 실제 관세 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 협상용 압박 메시지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정말 올리겠다는 건지, 그렇다면 언제부터 적용하겠다는 건지 시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번 상호 관세 재인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서 언급한 것일 뿐 미 정부의 공식적인 통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표하는 것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고 또 실제 시행되려면 법적 근거와 관계부처의 조치 그리고 이후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나 연방관보 고시 등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세가 다시 25%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텐데 이 과정에서 협상과 번복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대신증권은 이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2월에 임시국회 입법 진척 상황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것이라며 최근 주도주로 올라선 자동차와 바이오 업종 등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 그러니까 타코 트레이드가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조연 기자였습니다. 골드뱅킹의 1년 수익률이 70%를 넘어서고 잔액은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금값이 고공행진을 지속하자 시중은행을 통한 금투자도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요. 다만 높은 수수료와 세금 등 투자 시 따져봐야 할 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투자 수요가 늘어나며 주요 은행들의 골드뱅킹 잔액이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6일 기준 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2조 49억 원으로 지난해 3월 1조 원을 넘어선 뒤 10달 만에 2배 넘게 뛰었습니다. 골드뱅킹 수익률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뉴욕 현지 시간 25일 국제 금값이 사상 첫 5,000달러를 돌파하며 1년 사이에 80% 넘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가령 1년 전에 골드뱅킹으로 금을 샀다면 현재 수익률은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 소득세 15.4%를 제하더라도 70%가 넘습니다. 골드뱅킹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 요인으로는 다른 금 투자보다 높은 접근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KRX 금 현물은 1g, 골드바는 10g부터 구매가 가능하지만 골드뱅킹은 0.01g 단위로 금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소액 투자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골드뱅킹의 위험 등급을 1, 2등급의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하며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조정을 받을 때는 30%씩 최고 70%씩 조정받기도 합니다. 골드뱅킹의 높은 수수료와 세율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골드뱅킹은 KRX 금 현물 거래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또 금 ETF와 마찬가지로 매매 차익에 대해 15%가 넘는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점에서 세금 부담이 큰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고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값이 고공행진하며 골드뱅킹이 주요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린입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신고 절차 때문에 통계가 왜곡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가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가격 지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통계보다 3주가량 먼저 실거래가 통계를 내놓겠다는 겁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모든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최대 50일로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면 됐지만 지금은 매매 계약 전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거래가가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하고 이게 좀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납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에 서울시는 각 구청에 접수된 토지거래 허가 계약 정보를 바탕으로 가격 변동률을 구해 이를 지수화할 예정입니다. 공표 시점은 매달 16일이나 17일로 우선 자치구별로 공개하고 단지별로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우선은 구단위 정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규모라든가 단지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이를 통해 실거래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보다 20일 정도 빨라질 거란 계산입니다. 다만 아직 표본이 많지 않다 보니 지수로 만드는 것에 대해 한계가 분명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공개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특별히 비판하거나 그럴 여지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통계 지표를 만든다, 지수를 만든다 이거는 시장을 상당히 왜곡할 가능성이 있죠. 또 만약 정부 정책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되는 곳이 생기면 일시적인 통계에 그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오천 피해 천스닥, 트럼프 리스크까지 이겨낸 우리 시장.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일도 뉴스플러스와 함께 확인하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